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일을 좀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시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왜 그렇게 판단이 느렸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될 일을 가지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와 같은 것과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호도했을까요? 지금 우리 시장에 계신 분들 하루하루 코로나 바이러스에 침체되어가는 이 사회 분위기, 경제 상황하에서 시장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 전망대 주가, 금리, 환율 그리고 최근 이 시장의 또 하나의 골칫거리로 등장한 국제 유가의 흐름까지 시장 전반적으로 심층 진단한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패널 세 분 소개드립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진영 선임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NH투자증권의 강승원 책임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입니다. 우리 주간 전망대의 단골 손님이시죠, 패널이시죠. 네, 서동필 이코노미스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영구님은 주로 원자재 쪽으로. 예, 원자재랑 지금 중국을 맡고 있습니다. 원자재 쪽이랑 중국. 예. 예. 오늘 뭐 유가가 급변동하고 있는데 또 많은 또 인사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영호님은 금리 쪽, 네, 그리고 저 중앙은행들 맞습니다. 뭐 가만히 있기는 뭐 한지 뭘 자꾸 급하게 움직이고 긴급 회의다 하는데 말이죠. 약간 요즘 유행처럼 긴급금리 인하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우리 서프로님 오늘 뭐 사이드카? 예, 이 몇 년 만에 듣는 얘기입니까? 그건 한 8년 만에 나오는 거 같죠? 그러니까 지금 5% 이상 빠지게 되면 네. 이제 잠시 시장을 세우는 건데요. 이제 그만큼 예. 시장을 좀 마음을 추스려라 이런 차에서 이 사이드카를 주는 건데 네. 뭐 일단 이게 일정 부분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장 막판까지 시장을 조금 더 밀어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 시장의 공포 심리나 이 부담감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뭐 하루를 마감했고 특히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네. 뭐 무사히 넘기지 못했다 결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녹화일인 목요일 그렇죠. 그것도 3월이다 보니까 이른바 쿼드러플 위칭데이였는데 예. 뭐 평소에도 특별한 그게 없으면 이렇게 3, 6, 9, 12월 중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선물 옵션 좀 푸닥거리라고 할까 그런 걸 합니다만 지금은 약간 그런 차원을 넘어서 네, 네.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커진 가운데에 그런 상황이고 그저께인가 유가 그때 한 장중에 뭐 한 20% 넘게 폭락하던가 뉴욕도 서킷 브레이크인가 있지 않았나요? 예, 나스닥이 걸렸었죠. 나스닥이. 예, 그래서 이 선물 가격이 이제 아예 한동안 이제 정지돼 버리는 네. 뭐 그런 모양새였는데 뭐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 자체가 뭐 한 30% 정도 일시적으로 급락을 하고 쇼크를 맞다 보니까 그냥 전 세계 시장이 패닉이 걸렸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욕 증시도 일정 부분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거래가 정지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다우 지수가 뭐 1000포인트가 오르고 내리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었는가라는 그러니까요. 또 예, 경험상도 처음 겪는 일이어서 뭐 당혹스러운 그런 한 주였다. 뭐 최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이렇게 주간 전망대를 갖다가 일주일 간격으로 저희들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눕니다만 이렇게 시작하면서 뭘부터 얘기해야 되지 싶을 정도로 얘기거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다룰 게 많은데 어느 쪽부터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지금 정말 급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한번
상황을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이게 지금 중국은 발표하는 숫자만 봐서는 어쨌거나 고비는 지난 것 같습니다만 이제 유럽을 넘어서 미국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최 연구원님 한번 지금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확산 상태 어느 정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까? 사실 정리할 수 있다면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좀 진정이 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2차 확산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이 시작이 됐고 네. 거기에 넘어서 이제 3차 확산이 시작됐다라는 건데 3차. 그게 바로 이제 진원지가 아닌 이제 3차 확산이 시작된 게 미국, 말씀하신 대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스페인. 그러니까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 1, 2차까지는 그런 대로 딱 진행되다가 3차부터가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경제에서 사실 EU에서도 경제 뭐 5대 국가 하는 애들이 이탈리아를 선두로 해가지고 나머지 애들이 또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또 시작을 했고 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저희 쪽에서는 약간 좀 생각하는 게 일단 2월 달에 제조 PMI가 무너졌는데 중국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너질 애들은 당연히 2차 확산이 시작됐었던 나라들일 테고 네. 3차 확산인 시작되는 애들이 연쇄적으로 좀 둔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도 좀 시차를 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예. 강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그 전까지는 말씀하셨던 대로 1, 2차까지는 어차피 미국은 경제 구조에서 흔히 말하는 수출입의 예. 어떤 무역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충분히 지표가 잘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만 보셔도 뭐 연준이 깜짝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네. 의외로 지표들이 다 잘 나왔거든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막상 검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속도, 전혀 다른 그림들이 나오고 나서 거기다 심지어 흔히 말하는 이제 유럽 쪽의 확진자 수가 급등하다 보니 이런 전략을 쓰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조금 바뀐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차피 뭐 무역은 좀 높지도 않고 지표 잘 나오고 있는데 굳이 내가 코멘트를 해서 GDP의 68%가 소비인 나라에서 소비 심리를 괜히 냉각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막상 시작하니까 전혀 달라진 거죠. 달라진 거다.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누군가가 강력하게 보건당국 쪽이나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 백악관 내에 참모들 중에 그 고집센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성공해서 이렇게 자세가 바뀌었을까요? 아니면은 머리 좋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에 허세 부리다가 이거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내가 이래 갖고 될 게 아니구나. 이 바이러스란 놈이 내 트위터도 못 알아먹는 놈이구나. 어느 쪽으로 보이세요? 뭐 지금까지 돌이켜 볼 건데 당연히 후자가 아닐까라 생각을 좀 하고 그건 모르는 양반은 아닐 텐데. 그죠? 하다 보면 이거 한 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서이코노미스트님 한번 정리해 주시죠. 시장이 아까 좀 이제 과장되게 말씀하셨어요. 시장이 이렇게 뭐 다우 1000포인트 움직이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느냐. 뭐 처음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많이 보셨잖아요, 과거에. 단지 단위가 달라서 그렇죠. 예. 퍼센테이지로는 똑같으나 그 당시는 낮은 레벨이었으니까 400포인트, 500포인트 다우 기준으로.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은 800포인트, 1000포인트가 된 예. 거고. 퍼센트로의 예, 어느 날은 뭐 2000포인트도 가는 네. 정말 전무후무한 장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짚어보죠. 몇 개만 꼽아주세요. 시장이 이러는 이유. 일단은 그러니까 미국 주식자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너무 멋모르고 많이 올랐다라는 게 이제 멋모르고 부담이죠. 많이 올랐다. 예, 뭐 미국은 사상 최고치에서 이 코로나를 얻어맞은 거니까 그만큼 거기에 대한 경계 심리가 되게 많이 강해졌을 때에 얻어맞는 꼴이었죠.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 저는 연준 의장의 이 전격 금리 인하도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3월 3일 날 있었던 연준의 50bp 금리 인하. 예,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를 내려준 건데 네. 실제로 이 영향이
얼마만큼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전혀 예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50bp라는 카드를 너무 먼저 꺼내놓은 부작용 네. 이런 것들 동시에 그동안 다 연준의 입만 바라보고 트럼프의 트위터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네. 이렇게 되면 뒤에 패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이 한꺼번에 더해지면서 이제 미국은 패닉에 들어갔고 또 마찬가지로 금리는 또 10년물 금리가 뭐 말도 안 돼 0.38%까지 급락하는 그래서 정책적인 타이밍에 좀 미스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시장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고 외국의 이 페이퍼들을 보면은 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보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중국이 이렇게 될 거니까 고로 한국이 얻는 수혜는 이렇고 한국이 입는 피해는 이러할 거다라고 계속 얻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이 코로나 뭐 코비드 19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초기에 우한 바이러스가 불렀으니까 네.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의 이 제조업의 밸류체인,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지게 되면 여기서 가장 누가 먼저 데미지를 먹을 거냐 한국이다. 네. 라는 거에 대한 시각이 들어왔을 때 조금 정책적으로 우리는 오히려 더 먼저 선제적으로 과감한 무언가를 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좌고우면하다 보니까 금리 내리는 타이밍도 실기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예산안 중요하지만 추경을 쏠 때 뭐 늘 얘기하지만 쏠 거면 한 번에 과감하게 써야 된다라는 건데 너무 생각이 깊다 보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보다 보니까 아 이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우리나라의 뭐 채권 시장, 뭐 주식 시장은 죄다 흔들었다고 보여지고요. 유럽에서의 안타까운 점은 이태리가 유럽 내에서 가장 재정이 불안전하고 가장 다들 색안경 끼고 쳐다보는 나라인데 네. 여기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가장 먼저 발발하다 보니까 이거 유럽도 쉽지 않겠다. ECB가 유럽 내에서의 경제 3대 가장 큰 국가의 경제를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다 보니까 다 정책적인 타이밍과 경제 규모를 가진 사이즈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다 보니까 이제 일제히 주저앉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직격탄은 모든 나라가 원유를 다 증산해 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점입 가경, 뭐 설상가상 뭐 이렇게 되었다고 뭐 총평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씩 조금 쪼갠다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 서동필 센터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은은 뭐 추경과 한은의 금리 인하에 있어서 우리는 한은이 뭐 좀 금리 인하도 실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강연권 보시기에 한은이 지난번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안 쓴 거 오히려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나 영란은행도 긴급회의로 금리 50bp나 내려서 0.75에서 0.25 이제 뭐 완전 바닥인데 맞습니다. 해봐야 지금 효력도 없다면 한은이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금리 인하한다고 경기가 진짜 살아나냐 네. 그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시는데 물론 흔히 말하는 유동성 함정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흔히 말해서 금리 인하라는 통화 정책의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가장 큰 역할은 버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재정은 효과가 빠른 대신에 재정 확대까지 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의회 내각제가 아닌 이상 의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통화 정책은 효과는 오래 걸리지만 결정은 빨라서 네. 흔히 말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흔히 말해서 정책 당국이 만드는 시간을 벌어준 역할을 생각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심지어 추경을 하고 나서도 이 규모에 관해서 계속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다음 주에 임시국회 마지막이 있는데 바로 어제부터 추경 증액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고 그 부분 갖고 여야가 지금 또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추경 규모가 만족스러우냐 만족하지 못하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라는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경기의 데미지는 가시화됐는데 네. 필요한 정책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흔히 말한 그 시간을 벌어줄 통화 정책도 없다면 시장 참가자 입장에선 과연 경기 부양을 어느 정도로 얘네들이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사실 안 가질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은이 금리를 내렸더라면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코스피가
1900포인트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1800포인트가 위협받는 상황까지 안 왔을까요? 뭐 사실 다른 자산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흔히 말하는 투자 센티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좀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심플하게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하겠지만 저희 같은 채권쟁이들은 채권쟁이들. 일단 신용등급을 먼저 보는데 네. 현재 AA 등급 이상 국가 중에서 실질 기준금리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렇죠. 뉴질랜드 다음인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1분기 물가가 작년에 전월세 가격 망가졌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좀 올라와서 그렇지 2분기쯤 돼서 다시 물가가 1% 초반대로 내려가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순으로 유지가 되면 AA 등급 중에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실질금리가 플러스권에 있는 나라도 별로 안 될 거의 텐데.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그러니까 심플하게 한국 경기 모멘텀이 제일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초만 봐더라도 1월만 되더라도 한국의 실질 기준금리가 가장 높다면 실제로 이 시장이 정말 완화적인 시장인지에 대해서 퀘스천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죠. 오케이. 예. 저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렸으면은 뭐 1900 안 깨지고 1800으로 안 내려갔을 거냐 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사실 내려가는 건 내려간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거는 금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쇼크를 받냐 안 받냐 사실 논외의 문제인 네.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만 벌어진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일단 제 생각에는 2월 달에 뭐 저도 반신반의해서 좀 내려주고 지금같이 다 모여서 긴급회의 한번 할 때 지금 이럴 때 한 번 정도 더 내려줬으면 뭔가 정책의 연속성과 중앙은행이나 중앙정부가 무엇인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노력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뭐 이렇게 좌고우면 하지라는 그런 것에 대한 반발 심리 뭐 이런 거 불안함 아마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나 싶어서 최소한의 이 시장을 달래는 제스처는 한 번쯤 해줬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다른 분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게 이제 각자의 이제 시각의 차이고 철학의 차이인데 어떤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떨어지는 칼날 받지 마라. 예. 근데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또 눈이 한참 쏟아지고 있을 때는 쓸지 마라 마당을 그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이제 두 분하고 견해가 다른 거는 연준과 영란은행이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얼마 남지도 않은 그 정책 수단에서 그렇게 50bp라고 그냥 팍팍 던져버리는 그것이 시장을 어떻게 추스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소비를 진작하거나 멈춰서 버린 어떤 공장이 돌아가게끔 하는지든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뭔가 하고 있다는 걸 갖다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는 좀 아깝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진짜 이 정책 수단이 진짜 요긴할 때가 있는데 눈 다 그치고 나면은 그때 진짜 쓸어야 되는데 눈 내리는 와중에 쓰다 보니 이거 뭐 빗자루가 나중에 연필 다 따라가고 몽당 연필 되듯이 또 제설제 좀 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눈이 너무 많이 쌓여버리면 이거를 한 번에 치운다. 네. 뭐 어찌 보면 손이 덜 들 수도 있겠지만 눈이 너무 많이 쌓여있으면 이게 처리도 못하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꼭 내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개념보다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죠. 눈이 네. 얼마나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처음에 쓸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생각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뭐 제설제는 좀 뿌려놔 주면 그다음 오는 눈은 좀 치우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만의 네. 표현 한번 아, 써볼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비유네요. 예. 그리고 최영원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로 깜짝깜짝 놀래고 걱정했던 거는 유가가 급등할 때입니다. 예. 그죠? 예. 과거에 우리 무슨 오일 쇼크 이런 것도 1차니 2차니 하는 것도 중동이 시끌시끌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기름값이 2배, 5배 이렇게 막 뜰 때였는데 자 지금 기름값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또 난리죠? 아무래도 기름값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좀 미국 쪽에서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셰일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드 통해서 자금 조달이 좀 더 많은데 근데 그쪽에서 또 금리 인하도 있었겠거니와 업황까지도 좋지 않으니까 가뜩이나 작년에는 자금 조달도 어려워져서 일부 셰일들이 도산을 했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면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갖다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미국의 이 셰일의 이슈가 그러면 미국 전체 크레딧의 이슈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일부에서는 좀 예. 보는 그런 시각이 형성되는 거 있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더 우려한 거. 거기다가 유가의 하락이 단순히 수급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정말 경기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반대론자들은 어쨌든 의견을 갖다 펼치는 거죠. 네. 정말 이게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유가가 이 정도로 빠질 정도인데. 안 그래도 저기 최영구님 리포트를 하나 보다 보이 그 제목에 이제 그날 오펙 플러스 회의 이제 예, 서로 감산 합의 실패하고 예. 뭐 러시아는 우리는 안 돼 하니까 사우디가 이제 완전히 뭐랄까요 빡쳐서 그럼 우리는 증산까지 할 거야 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2014년에 그 아픈 추억. 자, 2014년에 어떤 상황이었길래요? 사실 그때는 사우디 같은 셰일을 고사시키려 했었죠. 그러다 보니 OSP를 갖다가 뭐 OSP?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석유 그러니까 공식 석유 판매 가격이라 해가지고 네. 그걸 갖다가 낮추면서 수출을 갖다가 확대할 빌미를 갖다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공급을 늘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BEP가 원체 높았던 셰일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많이들 부도가 났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고사시키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당시에는 공급 과잉의 시장이고 네. 지금은 수요도 부진한데 공급 과잉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안게 돼 버리니까 시장에서는 더 우려가 큰 것이고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그때랑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죠. 실제 그러면 회사채 시장, 이른바 크레딧 마켓 쪽에 금리가 움직입니까? 실제로 그 트리플 C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트리플 C. 네, 그 정크급이. 네, 트리플 C에 흔히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보게 되는데 트리플 C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한 상태고요. 작년 연말보다 훨씬 위에 올라가 붙어 있는 상태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리스크들에 대해서 시장이 다들 포커스를 좀 두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 시장 내에서 차환이 되냐 여부가 좀 중요하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반대로 금리도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아직까지는 흔히 말하는 이자 지급하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뭐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 차환을 안 해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특정 섹터에서 그래서 일단은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작년부터도 그랬지만 뭐 투자 적격 등급이 이제 트리플 B까지인데 네. 실제로 트리플 B를 열어보면 네. 거래되는 가격은 정크에서 거래되는 가격들이 절반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에너지 기업은 아닙니다만 GE 같은 경우에 작년 연초에 엄청 쇼크를 맞아서 가격은 정크로 갔지만 여전히 떨어진 크레딧 레이시 트리플 B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게 투자 적격 등급이야 라고 하고 있지만 가격은 이미 정크 형성되고 있는 것이 미국 크레딧 마켓을 볼 때 가장 불편한 점이었는데 실제로 뭐 다른 뺑 주식들은 잘 나가 그냥 일부 몇몇 에너지 기업들만의 문제야 라고 치부하면서 주식시장을 즐겨왔는데 이제 유가가 떨어지고 보니까 다시 한번 크레딧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열어봤더니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라는 걱정들이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서 증폭되다 보니까 이제 크레딧 마켓을 어떻게 할 거냐 연준이 나와서 뭔가 또 추스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순환에 걸리는 게 지금 금융시장 단에서만 보면 오일 가격의 급락의 어떤 부정적인 여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천하의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천하에 였었죠. 천하였었던 네. 네. 이제는 뭐 다 그렇죠. 네. 요즘 같은 빵 거리는 시대에 네. 그 회사가 등급은 트리플 B라서 이른바 투자 적격인데 그 회사채의 가격과 그 수익률을 보면은 거의 투자 부적격인 정크급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시장에서 그렇게 취급받는구나 GE가. 그렇게 되어버렸죠. 근데 그래도 시장은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왜요? 뭐 저금리이고 뭐 그런 기업 하나쯤이야 이렇게 아마 치부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연초의 일이었기 때문에 크레딧 마켓에서는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일단 주식시장이 뭐 계속 좋았고 미국에서도 금리를 한 3번 정도 내려주면서 계속 토닥토닥 거려줬기 때문에 그냥 어찌 보면은 하세대 이벤트이지만 괜찮아 라고 넘어간 그게 딱 1년 전 일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한다거나 이렇게 흔히 말 시장을 달래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시장의 어떤 문제점으로 뽑았던 게 항상 크레딧 마켓이었거든요. 예. 심지어 예전 옐런 의장도 항상 시장에 불안 요인이 있다면 크레딧 마켓을 꼽을 정도로 그랬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유동성 파티를 다 같이 즐길 때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거품을 걷어내도 진짜 어느 정도 실적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 파티를 즐긴 애들이랑 실적도 없이 진짜 돈만 즐긴 애들이랑 이제 구분이 되는 환경에서 항상 문제시 됐던 게 크레딧 쪽이었고 네. 이번에도 그런 이슈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간 전망대를 갖다 이렇게 매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제게 짐작컨대 다양한 경제 채널과 뭐 외신을 비롯한 경제 신문 기사 그리고 뭐 유튜브 등 많이 그거 하실 거예요.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이 정신없는 변동성 장세에서 온갖 분석과 배경은 다 살폈다고 보니까 오늘은 우리 토론하다가 한번 결론에 가가지고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 실컷 끝에 가서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즉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정도면 주식은 바닥이 가까워졌고 채권 시장에서의 그 미국 채권 시장에서 뭐 도대체가 미국채 10년물이 0.3 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금리 수준까지 내려갔고 맞습니다. 유가는 이러다가 20불 돼도 볼 수 있다는데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게 바닥인지 이제 시작인지 시장 격언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털어라 하는데 자칫 어깨에 사가지고 무릎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 실려 나가는 건데 그러면 유가부터 지금 그냥 스피디하게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짜고 치는 건 아니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사우디는 증산을 한다는 얘기를 해줬고 러시아도 한다며 증산.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계속 러시아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가서 회의가 우리는 어쨌든 협력 계속 할 거야라고. 그러면서도 오펙 플러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란이랑 UAE 에너지 장관이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러시아만 동의한다면 다음 회의가 5, 6월 달에 있는데 그러면 못해도 4월 이전에 할 수도 있다. 예. 계속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립서비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 얘기들이 살짝 거슬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는 거죠, 시장도. 오케이. 흔히 하는 말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사우디는 사우디대로 오히려 셰일 쪽은 우리가 유가가 요 정도면 우리 그래도 장사할 만해 계속 파낼 만해 하는 그 레벨이 있다면서요. 있죠. 일단은 단순 BEP가 볼 게 아니라 운송비를 감안하자 이거죠. 운송비를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철도 운송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7불 정도가 되고요. 근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불에서 3불 정도가 됩니다. 거기다가 BEP가 감안을 하면은 최저 BEP가 37불이거든요. WTI 기준. WTI 기준? 예. 그렇게 치면은 지금은 어쨌든 계속 손실을 나고 있는 거죠. 최저가 37인데 얘들은 다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과거의 추이를 갖다 봤었을 때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었잖아요. 사우디가 고사시키려고 네. 했었다가. 그때도 보면은 시차를 두고 당장 감산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네. 다만 시차를 두고 대략 최소 빠르면은 2주 내지는 산유량은 직접적으로 타격이 발생하면은 1개월 조금 이상이 됐었을 때 산유량의 감산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이게 당장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안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오펙 플러스가 공조가 와해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증산하고 너나 할 것 없이 MS 경쟁이 과열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아무리 자연 감산되더라도 실제로 오히려 더 플러스로 산유량이 늘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의 이 이슈가 뭐 유가를 다시 또 올릴 수도 있다 또는 방어할 수 있다 그렇게로 좀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애시당 쪽 감산을 하고 있다가 이제 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기름을 누가 쓸 건데 지금 어지간한 항공사는 지금 다 임금도 삭감할 뿐만 아니라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비행기 거의 80% 90%가 서 있어요. 예.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플 정도로 바쁜 그 관제사들이 요즘 참 모처럼 본의 아니게 한가해. 본의 아니게 한가해지는 시점인데 어디 뭐 항공뿐이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저기 러시아는 그러면 이 가격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사실 부담이죠. 러시아도 재정균형 유가만 따졌을 때는 못해서 42불이고
자기들의 단순 BEP만 따졌을 때는 35에서 40불 정도인데 예. 어쨌든 부담은 맞죠. 그런데 자기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제 블러핑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 정도 유가 선상에서 우리가 6년에서 10년은 버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자기들 국부 펀드로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블러핑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다가는. 미국도 그렇고 예. 사우디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사우디도 증산을 하려고 하는 건가. 과거에도 저유가를 만들었었을 때 OSP를 먼저 낮추고 증산에 들어갔거든요. 네. 이번에도 먼저 OSP를 낮췄습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쿠웨이트도 그저께 OSP를 낮췄고 예. UAE는 어제 산유를 갖다 300에서 500만까지 늘리겠다고 얘기했고요. 예.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면은 공급 과잉 우려된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다가 60%고 합의가 다시 또 될 수 있다가 40%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오늘 또 아람코가 얘기를 한 게 아시아 쪽 3개의 정유사들이 지금 현재 가격을 갖다 기준으로 장기 계약을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4월 달에 선정량 많이 늘릴게. 라고 했는데 아람코가 노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은 이 말 즉슨 얘네들도 합의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는 거 아닌가 뒤에서.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 러시아와 사우디가 뭐 이렇게 밀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우디나 러시아가 보면 미국이 되게 짜증나는 산유국이 돼버린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사우디랑 러시아가 보면 미국이 사우디나 러시아 입장에서 미국이 되게 짜증나는 산유국이 돼버린 거죠. 네. 이제는 순수출국이 되었단 말이죠. 15년도에는 순수출국이 아니었어요. 떵떵거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순수출국이 되었어요. 네. 어쨌든 셰일 오일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밖으로 밀어내야 되고 네. 과거에는 비축한다고 전혀 기름을 밖으로 수출하지 않았던 나라인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서 유가를 다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다 감산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시추구죠. 오일 리그라고 하는데 오일 리그 카운트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미국에서 기름은 계속 파내고 있으면서 감산해서 기름값 올려놨더니면 그 꿀 빠른 거는 미국은 미국이야.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우디랑 러시아는 아니 왜 우리한테 감산하라 그러면서 미국은 뭐야? 이렇게 되면 사실은 미국이 방관자의 입장이 아니라 뭔가 지금 중재자로 나서줘야 된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역으로 보면 사우디나 러시아는 미국이 쟤네는 뭐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삼각 꼭지점의 합의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조금 생각보다는 시간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불편하죠. 그런데 유가가 내리는 건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기업들 측면에서나 경상수지 측면에서나 그렇지 않나요? 사실 그렇긴 하죠. 근데 지금은 당장은 어쨌든 수요가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코로나 이슈가 해소가 된 후에나 괜찮은 건데 지금 당장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이게 쇼크 아니냐. 이게 쇼크의 산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쇼크의 산물 아니냐. 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는 디플레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디플레 걱정은. 예. 왜냐하면 유가가 물가를 대부분 이제 설명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지만 네. 그럼에도 헤드라인 물가를 볼 때 유가의 기저를 보게 되는데 1년 전에 지금 유가가 $40, $50대 정도였나요? 그러면은 YOY를 보면 유가가 반토막 난 네.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가 지표 봤을 때도 이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 안 올라 다들 인플레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디플레 가는 거 아닌가? 그럼 도대체 중앙은행이 뭘 더 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감이 이제 이거는 악순환의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렇게 걸리는 것도 유가가 떨어진 거에 대한 초기의 거부 반응이 더 이 자산 시장을 억누른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최영원님 보시기에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또 극적 타협은 나오긴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저놈의 저 바이러스보다는 낫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 의지적으로 야 뭐 우리 서로 힘든데 그만하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을 열어놔서 시나리오별로 시나리오별로. 예. 그러니까 대타협은 안 될 수가 있겠죠. 이제 150만 감산하고 추가 감산하고 거기서 현행 감산안을 뭐 12월까지 연장한다. 이건 러시아가 거부했었던 거니까요. 네. 근데 사우디가 거부했던 거는 러시아가 얘기한 대로
그냥 60에서 100만 정도만 추가 감산해주고 현행 감산은 6월까지만 연장한다. 이거는 또 사우디가 동의는 안 하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 다 죽는 것보다는 중간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쨌든 열어둬야 되니까 그래서 3월 말까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자.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나 전반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확산될 것인지, 그리고 저 나라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는 우리의 논의의 뭐 범위를 벗어납니다.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만 해보죠. 오늘 저녁에 목요일 오늘 저녁에 22가 그러면 또 이제 열리고 네. 라가르드 총재의 이제 첫 데뷔입니다. 네, 그쵸. 뭘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금리 인하에다가 QE 확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가르드 총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사람인데다가 그 라가르드 총재가 들어와서 했던 코멘트들을 보면 다 조금 그 추가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했었고,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 있을 때 이탈리아가 이렇게 급격하게 네. 증가하지 않을 때 이것은 흔히 말하는 롱 라스팅 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한 2주 전부터 굉장히 심도 있게 유의미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금리 인하 플러스 지금 원래 작년에 이미 약간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린 드라기 총재가 마지막에 QE를 하면서 시장 기대보다 조금 작게 QE를 했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 아마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못했을 거다. 그 다음 총재에 대한 룸을 열어둔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정도 룸, 한 150억 유로 정도 추가하는 거를 당장 할 수도 있는 거고 적어도 스케줄링 정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뭘 더 산단 말이에요? 뭐 사실은 양적 완화가 좀 더 유의미하게 되려면 지금 이미 개별 국가마다 살 수 있는 한도가 거의 다 리밋이 차 있기 때문에 국채는 그 리밋을 좀 열 필요가 있고 이것은 사실 유럽 의회의 의결 내용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 정도 유럽 내부적으로 ECB의 통화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재정 규약과 다르게 ECB의 리밋을 열어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결정이 될 수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저도 유럽 의회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에 있는 ECB에서 QE 확대가 바로 실행되기보다는 스케줄을 얘기를 해주고 그 사이에 리밋을 열어두는 뭐 그 제목 진행되고 나서 이제 ECB QE 확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탈리아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 작년 연말부터 의외로 독일 금리가 빠진 것도 있지만 흔히 말하는 EMU 스프레드라고 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얘네들 금리가 엄청나게 빠졌는데 네. 이게 다 시장에서 이미 ECB가 QE 확대하면 독일보다는 오히려 주변국들이 더 수혜를 받을 거다. 실제로 굉장히 좀 놀라운 건 1월 달 말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스 10년 금리가 이미 미국 금리보다 더 내려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누가 봐도 이미 시장 QE 확대에 대해서 베팅을 코로나 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QE 확대 시 필요한 의회 의결을 얻기 쉬워졌다. 이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저 12일인 저 목요일 날 한 10시쯤 낮에 트럼프 대통령이 뭘 이렇게 뭐라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핵심은 보니까 그 하루인가 이틀 전에 나왔던 무슨 뭐 페이롤 텍스 근로세 네. 연방 근로세,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뭐 이런 거 사람들 급여에서 바로바로 떼 나가는 세금인가 본데 네. 대충 세율이 얼마길래요 그게? 아, 세율은 지금 정확히 머릿속에 없습니다만 왜냐면 이게 저 찾아보니까 소득 구간별로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총량을 보면은 뭐 8,500억 달러라는 뭐 얘기가 8,500억 달러. 기사가 있고 3,500억 달러니까 이게 올해 연말까지니까요. 예. 그 정도가 이제 줄어드니까 그 이제 소비로 가니까 소비로 가면 뭐 소비를 다시 진작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세율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목요일 날 특별히 안 나온 거 보니까 그거는 이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 오케이 사인이 잘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그게 사실은
꼭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 되게 불편한 게 그게 그 세금을 이번에 0%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세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빠져버리면 사실상 지출을 못 해요. 그럼 그걸 다 나라 살리면 어떻게 적자 하려고? 국채로 마련한다라고 하면 금리가 급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 오바마 때도 잠깐 그걸 2%포인트 정도 인하했을 뿐이지 제로로 만든 적은 전례 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과연 현실적인 이야기냐.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그냥 컷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시장의 기대도 약간 낮을 거고 오늘 만약에 어느 정도 합리적 설명이 가능했을 텐데 너무 처음부터 세게 얘기를 하니 시장의 눈높이는 이렇게 높아졌는데 역시나 현실성이 좀 없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의심들이 사실 오늘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입의 3분의 1을 날린다라는 건 사실은 뭐 사실 네. 트럼프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고 그냥 대선 정치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지 않았을 텐데 0%로 올해 연말까지 안 걷어드리겠다. 올해 연말까지 그치, 올해까지니까요. 그 올해 연말까지는 세율을 그냥 빵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럼 누가 봐도 이거에 대해서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데 11월 달에 나 찍으라. 만약에 민주당이 여기에서 반대를 하고 나서면 자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세율을 말했던 것처럼 뭐 2%포인트, 3%포인트만 떨어뜨려 준 쪽으로 끝나면 사실은 내가 0%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도와주질 않는다라고 타이밍상 그렇게도 유추가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르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3분의 1 날려버리고 적자를 이렇게 덮어갈 거냐.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분이 그 빠꼬미가. 그래서 아마 이게 타이밍상 그런 카드 던져놓고 자 민주당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아, 이렇게 경제 얘기를 하면서 꼭 그런 어떤 정치 논리를 갖다 우리가 또 네, 뭐 시장 참가자들은 뺄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 블러핑에 당할 수밖에 없죠. 블러핑에 당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뭐 숫자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13일부터 해서 한 달 동안 모든 유럽발 미국 입국 금지. 근데 영국은 왜 뺐을까요?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너무 환대를 해줬나 그때? 어? 또 뭐 돈은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후달리는 분이 여왕한테 너무 환대를 받고 영국은 이런 거는 구멍이 나면 안 되는데 한 군데라도. 근데 그럼 이 유럽에서 유럽발 미국 들어오는 거 금지 같으면 유럽에서 미국 꼭 들어야 될 것 같으면 영국 거쳐 들어오면 우짤 건데. 뭐 영국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죠. 예. 왜 영국이냐 아니라 영국이기 때문에. 그러니 네. 정말 좀 쇼들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쇼들 정책하면서, 예? 정책하면서 쇼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좋아요. 그러면 금리 얘기 조금만 더. 지난번에 50bp를 그것도 긴급 회의로 맞습니다. 저는 싸했던 이유가 2008년에도 긴급 회의라면서 50bp 내리고 75bp 내리고 닷컴 버블 무너질 때 했지만 저는 제 기억에 연준이 긴급 회의라고 모여가지고 금리를 갖다가 25bp도 아니고 뭐 2배, 3배씩 퍽퍽 내리고 그 다음에 정례회의 때 또 내리고 했을 때는 내 기억에는 장 부러지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싸했던 거예요. 이번에는 다를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국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실제로 90년 이후에 7번 정도 긴급회의 사례가 있었고 네. 실제로 근데 LTCM 파산이나 9.11 테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는 아니었고 진짜 이벤트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금리 인하였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LTCM이나 9.11 같은 이벤트성으로 바라볼 거냐? 물론 연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바이러스가 네, 우리가 네. 이야기한 게 아니고 미국 경기 지표 좋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7번 중에 5번이 경기 침체가 동반됐던 긴급 회의였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어쨌든 리세션 컷은 아니었을까라는 우려가 일소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채권 시장에서도 공포가 정책 기대감보다 우위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안 튀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그놈의 경기는 좋은데 예? 실업률은 3.6, 3.5라서 50년 내 최저치고 일자리는 매달 뭐 20만 개씩 뭐 안팎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매일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와우 뭐 히스토리 뭐 에버 뭐 어쩌고 하면서 역대 최고의 경제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매일 그렇게 하던 그 불과 몇 달 전이에요. 그리고 연준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잘못될까 봐 보험성 그래서 인슈런스 컷이라 했는데 지금 이제 몇 개월 만에 리세션 컷이라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를 낮춘다. 아니 근데 정확히 말하면 작년에도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됐을 때, 그러니까 7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6월달에 처음으로 성명서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었는데 네.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때도 야 연준이 6개월 만에 마지막 금리 인상하고 6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사례가 없었다. 네. 이거 진짜 보험용 금리 인하 맞냐? 리세션 컷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경기가 바닥을 턴하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아 이게 보험용 금리 인하였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리세션 컷인지 보험용 금리 인하인지는 언제나 사후적으로 규정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은 시장이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연준이 긴급으로 50bp나 인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얘들이 뭘 받길래 이걸 했지? 라고 하는 우려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 그걸 걱정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벌써부터 저희가 이걸 감히 보험용이다 침체용이다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리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게 세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세대 하면요. 차이. 금융위기를 겪은 분들과 가장 비근해 겪지 않은 분들도 벌써 업력이 10년 넘어가.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08년도에 뭐 리만 사태, 뭐 서브프라임 사태 뭐 말이 명명은 많지만 그럼 최초의 금리 언제 내렸느냐? 07년 9월에 내렸어요. 2007년에. 예. 그럼 일이 벌어지 1년 전에 내렸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보험성 금리 인하인데 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정확히 1년 수개월 뒤에는 지금 보면 그때 금리 인하는 리세션 컷이라고 명명을 해요. 하지만 07년 10월에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건 인슈런스 컷이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면 작년에 금리를 3번 내렸어요. 다 지금 주식시장 좋고 다 좋으니까 인슈런스 컷이라고 보는데 혹여라도 리세션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다시 회자될 때 보면은 그래 19년에 내린 금리 3번의 인하는 리세션 컷이었어라고 명명할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후적인 과정인 거고 이번 50bp도 훗날 한 2개 분기 후면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이게 어떤 성격이었는지 그럼 이제 좀 평가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너무 공감하는 게 사실 보험용 금리 인하 있었을 때는 다 미국 GDP 갭이 높았습니다. 0.4, 0.5가 돼서 진짜 경기가 좋을 때 금리 인하를 잠깐만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GDP 갭이 높다는 그러니까 의미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 0.4, 0.5가 높았습니다.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나오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체력을 쭉 끌었어서 더 잘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했었던 것이 보험용 금리 인하였었거든요. 2번이 있었는데 2번 다 그래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가가 진짜 진성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보험용 금리 인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수개월 내에 혹은 1년 내에 금리 인상이 진행됩니다. 근데 작년에 보험용 금리 인하라고 해놓고 고작 반년도 안 돼서 또 긴급 금리 인하를 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돌이켜봤을 때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실제로 작년에 미국 GDP 갭은 거의 제로에 수렴했고요. 올해는 마이너스로 반전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명명한 보험용 금리 인하가 바뀔 가능성 분명히 있죠. 중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양해의 말씀과 사과를 드려야 될 것은 오늘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 진행자가 오늘 왜 저렇게 유난히 흥분을 하지? 패널분들 얘기를 차분히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왜 저렇게 흥분을 하지? 예, 흥분을 하는 것은요. 또 연초에 저희 방송에서도 다루고 뭐 모든 우리 금융투자업계에서 내놓았던 월가에서 내놓았던 그 모든 전망들이 지금 민망해지고 있습니다. 이머징이 참 좋아질 거라 그랬어요. 5G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거라서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틈만 나면 담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투자자분들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직 바닥 멀었어요 하는 분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 댓글이 올라옵니다. 너 그러는 거 보니까 오늘부터 사야겠구나. 걱정되거든요.
지금 뭐 다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만 오가는 말이 거칠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어떤 망가진 계좌로 인해 가지고 다른 데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우리는 서로 삼가해야 됩니다. 정책 당국이나 뭐나 할 것 없이 신중하지 못하고 앞서서 뭔가 막 내뱉는 낙관이나 어떤 장담, 허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시장에 계신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겸손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바닥이 다 왔네, 아직 멀었네, 그 누구도 장담 못 하는데 지금 우리의 토론 가운데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방향을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한 얘기가 결과적으로 또 헛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헛소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18일 날 연준이 또 더 내리기를 기대하는 거죠. 실제 프라이싱은 그렇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미국 10년 금리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0.70 정도라면 일단 최대 50bp 정도까지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사실은 이미 영국이 제로 금리로 간 상황에서 미국 역시도 뭐 한 번에 다시 50bp를 뭐 안 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는 알기 좀 어렵고요. 근데 적어도 최소 25bp 이상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갑자기 달러를 원저지 하시면 달러 살피셔야 되잖아. 차라리 저한테 금이라고 하시면 몰라도 오케이, 금.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완전 명목금리랑 역방향으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명목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거에 시장에 맞춰가지고 반영해가지고 금은 더 치고 나가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작년 연간 전망 자료 제목을 되게 조금 욕은 많이 먹었지만 2020년에도 금과 함께 추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저는 즐기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금리를 갖다 인하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러면은 정책의 방향성 페드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도 어제 얘기가 나온 게 지준율 우리 더 인하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줬고 리커창 총리가 네. 거기에다가 뭐 예금금리 더 인하할 것이다라고 얘기 나와줬고 뭐 LPR이야 어쨌든 계속해서 인하될 수가 있는 거고 하반기에 갈수록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물가에 있어서 기저 효과가 어쨌든 해소가 되니까 사실상 MLF 금리도 더 내려줄 테고 예. 그러면은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기조를 갖다 간다면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금은 더 갈 수가 있겠죠. 모두가 그렇죠. 단순히 안전자산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 사실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도는 단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라는 게 우리가 내년에도 코로나가 이슈가 있을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거는 뭐 백신이 나오던가 하면은 거기서 해소가 되는 건데 그때는 뭐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금 같은 경우에. 예. 다만 정책의 방향성을 보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러면은 연준이라던가 나머지 중앙은행들의 그 스탠스와 분명하게 정책 방향대로 금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우리 서프로님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팔아제끼죠? 저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 데다가 그럼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2월 초나 설 전이나 설 직후라도 어느 정도 보면은 그동안에 뭐 올라왔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차원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일정 부분. 예. 일정 부분. 그러나 지금 현 레벨 같으면 이거 갖다 차익 실현이라고 보기는 뉴욕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차익 실현보다는 만약에 들고 있던 사람이 던진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손절매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네. 시장이 어디 꼭 그것만 있겠습니까? 들고 있다 아니다 싶어서 터는 것만 있겠습니까? 특히나 더 이렇게 정교하게 돼 있는 서구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이거 분명히 그렇게 기다리던 그 11년 동안의 이 랠리 중에 결국은 와야 될 거야. 펀더멘털리 그리고 시장 속성상라고 해서 지금 아주 베어 세력들이 한번 지금 준동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네. 시장에서 보면 뭐 어찌 보면은 인디안 기후제를 지내는 투자자나 이코노미스트들이 있었죠. 이게 고평가됐다. 이거 언젠가는 버블이 깨질 거다 했는데 코로나19가 방아쇠 당길 거라 생각을 못했고 오케이.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미국의 증시는 역사적 고점. 여기서 일이 터지다 보니까 이게 한번 아래로 밀어내기 시작하면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요. 기계가 돌아가니까. 예, 뭐 아시겠지만 이미 대부분의 주식시장은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기계의 가장 단순한 방식을 한번 밀 때 방향을 쭉 밀어내버리면 시그널이 마이너스로 매도로 쭉 뜨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세력들이 한번 붙어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각종 연결되어 있는 파생 상품마다 트리거링이 다 생기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유로화는 강세냐? 달러는 약세인 거잖아요. 그러면 유럽이 뭐가 나아졌어? 미국이 뭔가 망가져?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유로 캐리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던 거고요. 유로 캐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로를 들고 와서 달러에 추졌다가 달러가 안 되니까 빼서 다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더 망가졌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정교해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수급을 설명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선물을 때려놓고 나서 주식을 빼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일정 수준의 매도 해지를 통해서 손실을 보존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공매도 규제를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PBS 데이터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모든 종목 공매도를 일괄 금지한 게 아니라 공매도를 하면 안 되는 종목들을 일별로 정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되게 답답한 일이죠. 할 거면 중국처럼 아예 그냥 일괄적으로 갑자기 내일부터 공매도 금지 이래버렸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가장 일각에서 그런 말도 있죠. 중국에서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해지를 한국에서 매도를 걸어놓고 해지하겠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는 이게 과거에는 그 나라 하나에서만 상품이 움직였다 보면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서로 파이프라인이 꽂혀 있는 상태니까 수급을 일괄적으로 설명하기 되게 어렵다. 이게 아마 한번 기계가 돌기 시작하면 거기에 엮여 있는 파생 상품들이 일제히 트리거링 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훨씬 더 복잡해지고 이해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지금은 뭐 모두가 지금 되게 답답해하는 상황이지 않는가라고 뭐 수급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급은 네. 채권 쪽에서도 수급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은 아까 제가 강영모님 올라오면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최근 한 2, 3일 이렇게 차트상으로 보면 미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미끄러지다가 탁탁탁 올라오는데 뭐 튀었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채권 시장에서의 충분히 그 채권 가격 상승을 누린 세력들이 잘 털고 나왔다, 잘 먹고 나왔다. 일단 10년 금리 밸류에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지금처럼 정책 기대감이 가장 많을 때는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기준금리 수준을 반영하고 있느냐인데요. 저희가 1.25를 깨고 내려갔을 때는 제로금리까지 무조건 간다. 그게 이 0.25가 아니라 0.25, 50, 75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 시장이 이번 주에 아시아장에서 0.30대가 갔다라는 거는 이러다가 0.25를 금방 보겠다라는 베팅인데 사실 당장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당장 이번 달 회의에서 한 번에 75bp 컷해서 바로 이제 갈 수 있지 않냐 0.25까지 4월 안에. 근데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되냐면 말씀하셨죠. 3월 18일 FOMC에서 75bp 75bp를 컷 이런 이야기들도 아시아장에서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그게 아니라 한 번에 100bp에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되냐면 연준 입장에서도 어쨌든 작년에 3차례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탄환이 4개밖에 없거든요. 4번 인하하면 이제 0.25라는 사상 초저금리고 연준은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마이너스 금리보단 QE가 낫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기준금리라는 탄환은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한 번에 다 쏟아낼까? 그건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주 초에 약간 시장에 흔히 말하는 채권 쪽에서 패닉 바이가 왔었을 때 0.30까지 가니 그때 사실은 돈을 못 번 분들은 되게 무섭지만 저희가 한 달 만에 100bp가 내려갔습니다. 금리가. 그러면 분명히 충분히 이익을 누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과도한 랠리였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 그래서 0.30에서 70까지 올라왔으니 절대 기준으로 2배 올라온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100bp예요. 아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는 뭐 손절 물량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스펙성 수요 플러스 차익 실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미국채 시장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는 궁금한 거는 외국인들 우리 국채 시장에서 어떻게 아직도 사고 있어요? 아니면 던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저는 항상 어떤 말씀 드리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원화채는 안 사면 안 되는 채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안 사면 안 된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 증시는 EM 쪽에 들어가지만
한국 채권은 어쨌든 AA 등급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수 기준으로는 디벨롭드 마켓이나 흔히 말하는 선진국 시장에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원화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70%가 구국펀드 그리고 중앙은행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액티브하게 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신용등급 보고 캐리 보는데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 AA 등급 이상 중에 가장 높습니다. 어차피 USD가 아닌 나라들 해외 채권 보는데 KRW 나쁘지 않고 신용등급 AA 등급 이상이고 금리 1.4면 안 사면 안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한국의 어떤 이자율 시장이 EM 평가를 받을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 낮은 게 말이 되냐 였지만 2016년 이후에 한국 채권 시장에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더 이상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EM 자산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오히려 88조에서 130조까지 늘어났던 것이 미국보다 금리 낮을 때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뭐 주식 시장과는 외국인 수급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좀 급하게 훌쩍 또 1,200원 위로 오르고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해서 함부로 외국인들의 원화 자산 뭐 털어내고 뭐 셀코리아라고 하기에는 일단 채권 쪽은 네. 그렇게 심지어 노르웨이 국펀드가 얼마 전에 발표한 포트폴리오 공개를 보면 본인들 그러니까 시장 판단이 아니라 우리 기준으로 EM들은 다 털 거예요라고 말을 2년 전에 했었는데 한국 채권은 오히려 더 샀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영호님, 그거 하나만 원자재 보시니까 구리 쪽하고요, 비철금속이나 뭐 철강석 이런 쪽의 가격에서 어떤 시사점은 뭐죠? 시사점은 사실 그러니까 비철 같은 경우에는 네, 경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동행을 하거든요. 동행을 한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선행한다 치면은 원자재 같은 경우 특히나 비철 같은 경우는 경기 동행 지수인데 네, 지금의 구리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딱 그대로 지금 현 상황을 갖다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 상태가 정말 위험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저희가 바라볼 때 지금 LME 구리 가격 같은 경우 5,400을 갖다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5,400을 갖다 언더할 경우에는 이제 5,300, 5,200까지 갈 경우에는 아 이거는 정말 리세션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략 5,40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우려를 갖다 계속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왜냐면은 구리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왜 안 좋은 상황이냐면은 보면 뭐 코로나 때문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글로벌의 구리 수요의 50%를 차지한 게 중국인데 중국이 작년도랑 이 부양책의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방정부 1월달에 있었던 지방정부 양해를 갖다 제가 29개를 다 까봤는데 얘네들이 하겠다는 얘기가 작년이랑 확 색깔이 달라졌거든요. 작년에는 뭐 철도 깔고 전력망 깔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5G 인프라 깔고 데이터 센터 짓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시설 짓고 그러니까 작년이랑 완전히 색깔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 말즉슨 실질적으로 비철금속이나 철강 같은 애들이 갈 만한 뭔가가 나온 게 아니라 작년이랑 색깔이 바뀌었다면은 비철 애들은 계속 지지부진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부동산 정책도 완화를 안 하겠다 했습니다. 일부 대출이나 이거는 연장은 해줄 수 있더라도 부동산 우리가 뭐 더 안 지을 거야. 뭐 판자촌 재개발도 규모를 축소했고 전년 대비. 그나마 재건축 일부를 갖다 해주겠다 했는데 그 물량 역시도 과거에 했었던 판자촌 재개발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양이고. 네. 그렇게 치면은 중국의 지금의 방향성 자체가 봤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기로는 이제 뭐 올해부터는 1월부터 뭐 5G 갈 거야, 반도체 갈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도 그 방향성이 유효하거든요. 근데 비철단에서는 과거랑 색깔이 바뀌어서 이젠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그쪽 메탈 쪽은 좀 지지부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클로징 멘트는 부담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장에 어떨 것 같아요? 어디쯤에서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횡포예요, 횡포. 감사합니다. 횡포입니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동필 이코노미스트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들, 중국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었으니까 한국의 일종의 우리 원화 환율이 위안화의 프락시였던 것처럼 또 약간의 프락시 개념이 들어오는,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이 증시도 그렇고 위안도 그렇고 저렇게 강하지 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어떤 이해가 나와주는 것 같고요. 우리 적어도
외국인들에게서 우리 한국 채권은 안 담을 수 없는 채권이다 하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도 우리가 쉽게 가지기 힘든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고, 우리 최 의원님께서는 또 그래요. 유가와 원자재, 제가 받은 관점은 그렇습니다. 구리 쪽도 그렇고 유가 쪽도 그렇고 아직 마음 놓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이 더 깔아난다는 것은 조금 어떤 경기 침체 쪽으로의 어떤 시그널로 봐달라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몇 가지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게 한 번씩 이렇게 커지면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그 흙탕물도 이렇게 한참 있으면 위에가 맑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다 이거 한번 휘저 놓으면은 이거 깔아앉아서 바닥 보이는 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한참 그 장인 것 같아요. 아, 요새는 진짜 다우지수 300포인트, 400포인트는 그냥 보합 같아요. 네, 늘 보던 숫자인 것 같아요. 네, 늘 등락폭이요. 보던 숫자인 것 같고. 4BP, 5BP 갖고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던 시장이. 맞습니다. 그죠? 네. 그냥 하루에 우습게 10BP를. 요즘은 진짜 채권이 안전자산이 맞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 정도로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름값 저런 거 보면은 세상 많이 바뀐 거는 분명해요. 금융위기 전에 WTI가 147불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참나. 아, 세상이 이렇게. 우리 그래도 용감합니다. 마스크도 안 끼고 이렇게 서로 근접해서 침 튀기면서 이렇게 오늘도 뭐 열띤 대담을 나눴습니다. 아, 어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쉬는 날이라서 수요일 날 완연한 봄이에요. 네. 완연한 계절은 너무 좋은데. 계절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견뎌내시고 어쨌거나 곧 또 오고 가면서 개나리 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또 조금 더 지나면 눈부신 또 실록이 오겠죠. 그때는 코로나 얘기 그만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시는 의료진들, 뭐 방역 당국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안 물어보니까. 1분 중에 이 전망치가 아직 3%밖에 안 까였어요. 네? 1분 뒤이 전망치가 이 전망치가 연기대도 3%밖에 아직 안 보여요. 3월말 카운트 가면 앨런스 일할 거 아니에요. 스탠치가 얼마나 뺄 것인가.